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 관련 발언에 온 세상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뉴욕장은 그 극치를 보여준 듯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관세는 125%로 올렸으나 그 외 국가에 대해서 90일 관세 유예 소식을 전했죠. 이에 미국장이 큰 폭으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2% 급등했는데요. S&P 500 역시나 다우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10% 이상 급등이 속출했죠. 자, 일단 뉴욕장이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버무려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물론 이것이 단발적인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정 부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의 반등은 즐길 필요는 있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뉴욕장에서는 트럼프 풋이 그야말로 실현됐습니다. 아마 밤사이에 주식창 열어보시고 눈을 비비면서 이게 맞나? 좀 의심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상승률을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12% 급등을 했습니다. 단숨에 17,100포인트 선을 탈환해냈습니다. 2008년 이래 최대 1일 상승률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9.5%의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의 촉매제가 됐던 것 오후 1시경에 단숨에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75개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인 10%만 90일간 발효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미 관세율을 84%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자 미국은 여기에 대한 맞보복으로 기존의 104%로 발효됐던 대중 관세율을 12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상호관세 유예, 사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번 주 초 월요일 가짜뉴스 해프닝으로 살짝 언급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백악관은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했지만 이틀 만에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이고요. 주식시장이 최근 너무 과도하게 급락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자 결국에는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평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해소되면서 국제유가 5% 빠르게 반등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60달러 선을 되찾은 채 움직이고요. 암호화폐 시장 역시 폭등으로 진행되죠. 비트코인 8%의 급등, 관련주들 전부 다 20% 안팎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급등률 과연 어느 정도인 것인가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시죠? 역사 데이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 간밤의 상승률이요. 지난 모든 미국 증시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1위의 경우에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에 나타났던 13.5%의 상승률, 그리고 2위, 3위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당시에 11%대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간밤 10.8%의 트럼프 풋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역대 2위 상승률이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1위는 200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던 시점으로 14%의 단일 상승률이 나타났었고요. 그 바로 다음이 바로 간밤 12.2%의 상승률이었다. 정말 엄청난 폭등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밤 히트맵입니다. 묻지마 매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무역전쟁 긴장감 속에 그동안 압박받았던 종목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8%대, 애플이 15%대, 시총 1위를 탈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10%의 상승률이었습니다. 테슬라가 22% 반등률을 나타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역시도 전부 다 10% 안팎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동안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안아가면서 급락했던 금융주들도 다 함께 올랐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의 종목들이 6에서 8%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 역시도 일제히 강세, GE 에어로스페이스, 보잉 등의 종목들이 10%대 특히나 리드를 해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제약주들은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만간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언급 때문이었는데 역시나 유예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급등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3.8%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장에서 좀 특이했던 한 가지 부분,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전망을 높여 잡았다가요. 1시간 만에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12개월 후 침체 확률을 65%로 높여 잡는 한편 미국 경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이 상호관세 90일 중단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침체 확률을 다시 45%로 내려잡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월가 IB들의 주된 걱정거리가 역시 관세 그리고 그로 인한 침체 가능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90일 동안 이 관세가 유예될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25%라는 초고강도 관세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연합은 4월 15일부터 이 관세를 발효하겠다라고 간밤에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역시도 우리가 주시를 해보셔야겠죠. 향후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정도입니다. 기술주 이슈들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를 밀어올렸던 또 한 가지의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젠슨왕 CEO랑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에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H20, 이 중국으로 그동안 허용됐었던 반도체 칩인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수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죠. 원래 그 수출 통제가 이번 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철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젠슨왕 CEO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나 폭등을 했으니 우리 장으로의 긍정적인 영향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테슬라는 22%의 급등이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앨범알 등의 2차 전지 업종에까지 전반적으로 폭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도 19%의 강세였죠. 트럼프가 전일 국방비 1조 달러 언급을 한 영향 하루 늦게 받아가고 있고요. 방산주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된 업종들 움직임을 확인해 보신다면 제약주들 급락 후 반전세가 포착이 됐죠. 하지만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 제약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항공 크루즈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롱 코리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을 갖고 지금부터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사실 오늘 이제 뉴욕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었거든요. 오르기는 어렵고 내리기는 쉽다. 국내 증시가 어제 2,300선이 붕괴된 것을 보고 이런 제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오르기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면 참 쉬워 보이는 흐름이 나오긴 했죠. 자, 어제부터 해서 밤에 더해진 뉴스까지 차곡차곡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죠. 코스닥은 2%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는데요. 1년 반 동안 2,300에서 2,600 위로 올라오는데 애를 썼는데요. 단 15거래일 만에 300포인트를
내어줬었습니다. 이걸 보고 참 올라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빠질 때는 급격하게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박탈감을 좀 안고 있었죠. 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어제 똑같이 더 충격을 받아갔고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다른 국가들이 더 크게 아픈 상황. 어제 중국과 홍콩 등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부양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했던 것의 영향이겠죠. 어제 우리 장은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요동치는 매크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미국이고요. 더욱더 격한 관세를 공격한 미국에 또 중국은 뒤로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죠. 이것이 의심일지 확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외환시장,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었죠. 1484원까지 갔었는데요. 물론 이 이후에 저녁 시간대 환율은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출발할 때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며 끝났죠. 그래도 출발할 때는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강관, 상사 이런 LNG 밸류 체인의 강세 흐름이 특히나 강관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후 1시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공식적으로 발효했죠. 우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중국의 104% 관세를 정말 발효시켰다는 것에 대한 미중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고요. 이내 지수는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컸었고요. 관세나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등장했죠.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진영이 떨어졌고요.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일부 등장하면서 중국 소비주들까지 함께 내려갔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등등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일정 부분 한국이 워낙 수출 비중이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아시아 주식을 헤지펀드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장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하락도 일상이 된 것처럼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었죠. 그런 가운데 관세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불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2월 4일부터 10%? 그럼 우리 15%, 그럼 10% 추가, 그럼 우리도 또 추가. 중국과 미국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어제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104% 상호 관세를 발효시켰죠. 그러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50% 추가해서 총 84%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중국의 상호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라며 박곡 코를 또다시 외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 이 125%라는 숫자를 보고 충격을 볼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 90일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10% 기본 관세로 일단은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장은 말 그대로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이제 중국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물음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강대강으로 받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경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유화적인 스탠스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해볼게 라는 입장을 중국에서 내비친다던가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만남을 갖겠다라는 입장 발표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내용 역시나 이제 재료 소멸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관세 난타전의 키를 이제는 중국이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열어줄지 지켜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가 너무나 뜨거워서 일단은 정리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동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분위기를 나타냈죠. 안전자산 선호,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선호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의 국채를 많이들 선호한다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었는데요. 4월 6일까지만 해도 3.9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부터 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 사이에 증시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음에도요. 증시가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를 더 원해야 되는데 국채를 내다 파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를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분했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살짝 거론을 하긴 했었죠. 미국의 자본에 대한 셀 움직임이다. 미국의 국채가 어느덧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의 위치를 잃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그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국채를 매수했던 포지션에 마진콜 투매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걸 중국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리자 미국은 더욱더, 트럼프는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시장과 좀 달리 가는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전 거래일에 미국의 3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입찰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것에 10년물, 30년물도 입찰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혹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밤 사이에 4.5까지 육박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4.3으로. 이 상승폭을 줄였다는 것이 굉장히 안도를 좀 안겨줬어요. 물론 가파르게 오른 것은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4.5를 보다가 4.3으로 상승폭을 축소한 점은 그나마 안도였습니다. 오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응찰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해외 응찰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미국의 국채를 원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투매에 대한 우려를 일부 낮춰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긴 한데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연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가도 굉장히 신경 써볼 대목입니다. 사실 밤사이 미국장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겠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밤사이 미국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90일 관세 유예 이슈로 인해서 살짝 밀려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5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9월 인하 쪽으로도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네요. 앞으로는 연준의 입장과 이런 관세 이슈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은 트럼프 리딩방이었을까요? 뉴욕장이 하락으로 시작하자 트럼프가 지금 팔지 마라,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 중국 외에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미국 자산을 팔고 나가는 움직임에 깜짝 놀란 것일까요? 일단 트럼프 측에서는 사람들이 관세를 좀 두려워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푸시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봤던 10년물 국채 입찰 호조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된 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 7%, 나스닥 12%, S&P 500
중국도 9%나 폭등이었죠. 골드만삭스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90일 유예 효과를 그 이유로 꼽았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H20,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중국 수출용 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20% 가까이 폭등한 점도 당연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관세 유예 이슈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었죠. 그래서 배럴당 60달러까지 깨고 내려갔던 국제 유가도 일단은 62달러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달러 환율도 1,472원으로 밤사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오늘 당연히 국내장에는 훨씬 더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유니파이 밴드의 노래 제목인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전화,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전화를 걸고 있지 않은지 전화 걸어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협상의 가능성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밤사이 발언입니다. 시진핑 자랑스럽다. 중국 해결책 모색하고 협상을 타결될 거다. 약간의 유연성, 나는 가능하다. 그리고 대화하거나 만날 것이다 라는 언급을 꺼내놨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엄청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죠. 그리고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기도 했고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듯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도 중국 정부의 백서가 공개됐는데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네요. 자, 바로 4월 8일 이틀 전에 방송 내용인데요. NH투자증권이 2018년도의 악몽에 대해서 언급했던 보고서를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인가? 그때 당시에도 꽤 수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미국장도 한국장도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이후에 빠른 회복을 보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폭이 그때 당시에 빠졌던 것처럼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20%의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되돌릴 시점이 된 것인지 이들의 만남이 온건적으로 이뤄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부정적 시나리오로 본다면 서로 계속 강대강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매크로 충격, 위안화 문제, 금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따로 떼내야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격화된 갈등 속에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같이 살필 필요가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도 그러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중국의 선박과 선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또 조선 섹터에게는 한국의 호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의 긍정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 모든 관세 전쟁 내용이 재료 노출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온건한 발언을 나름 했기 때문에 협상 얘기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훨씬 더 강하게 되돌리려는 성격을 띌 수 있겠죠.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기대 요소가 조금 등장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네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사실 미국장의 반등이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또 한켠으로 어제 대응을 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어제 팔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 한켠이 씁쓸하기도 하죠. 그래도 당연히 반등은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의 3가지 이슈 축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편한 매크로가 발생했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국내장의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 9일 동안 11조를 내다 팔았죠. 결국 외국인의 매수 없이는 지수가 지속적인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해소된 관세에 대한 불편한 뉴스들이 해소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좀
적당히 공매도 하는 거,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매도 대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축이 이제 국내 내부적인 조기 대선 이슈가 되겠죠. 여당에서 대선 후보로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맥주도 어지럽게 움직임을 보이고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관련한 테마가 순환하고 있죠. 일자리 테마, 지역화폐, 세종시 개헌, 저출산, AI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과 또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갔던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한 테마 종목으로서 5거래일 연속해서 이 종목만큼 오른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도 21%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수도로 이전은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계룡건설도 어제장에 16%, 확실히 시장 흐름과 너무나 상반된 정치 혹은 정책 테마주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부분에서 한국 PIM 역시나 어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것은 관세 이슈와 조금 무관하게 흘러갔던 내부적인 이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는 개별 모멘텀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었죠. 미국에서 의약품 쪽에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종목들은 뭐 올릭스나 퓨처캠이나 ABL 바이오, 뭐 펩트론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들 개별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자, 한국 증시 세 가지 축으로 그럼 무역전쟁과 조기대선, 개별 모멘텀. 바뀐 것은 무역전쟁 쪽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쪽에 엄청난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나 대선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의 수급을 앗아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장이 어떨까요? 일단 미국장은 관세 한풀이를 보여줬죠.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를 줄였습니다. 나스닥의 급등, 2001년도 1월 1일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S&P 500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상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런 기록적인 날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며 필 받은 김에 계속 시장이 보탬이 될 만한 발언 등을 쏟아냈습니다. 많이 눌려있던 반도체에서 일어났죠. 엔비디아 18%의 폭등이 있었고요. 인텔, 마이크론 등도 18%의 상승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차 진영에서도 테슬라가 22%의 폭등을 보여줬고요. GM, 포드, 그리고 미시간의 경제를 상당 부분 담당하다가 요즘 걱정이 많았던 스텔란티스도 18%의 급등이었습니다. 앨범알과 리튬 아메리카 같은 리튬 종목들도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자, 애플이 딱 일주일도 안 돼서 25% 정도 빠져 있었죠. 되돌리려는 강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관세를 계속 때리게 된다면 애플도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기 우려, 관세 우려 좀 줄고 협상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기 때문일까요? 애플이 15%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융주나 빅테크, 광고비를 받는 업체들까지도 하락에 한풀이를 하며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에서 AI 인프라 진영이 그리고 경기에 타격을 받던 곳들이 다 일어섰다라는 점, 이쯤 되면 내 새끼들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생각나는 우리 아이들, 국내 주식들이요. 자, 일단 변동성 지수이자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진정되는 게 중요했는데요. 52에서 33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에서 밤사이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외환시장이 진정되는가,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가, 반도체와 AI 진영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오늘장은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자,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릴 경우에 밸류 매력이 드디어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한국장 많이 떨어졌다, 밸류 매력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해, 관세가 이런데. 이렇게 우리의 밸류 매력이 계속 묻혀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관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PBR 0.8배 매력이 빛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의 PBR이 0.8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 20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7% 정도 올라갔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도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봐야겠죠. 일단 4월 들어서 상승률 체크입니다. 삼성전자 8%, SK하이닉스 어제까지 13%
3%나 떨어졌고요. 현대차, 기아도 10%, 애플 충격에 같이 무너진 쪽이 LG이노텍과 BH 20% 내외의 급락을 4월에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오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많이 빠졌던 이들에서 되돌림을 보일 수 있을지를 봐야겠죠. 특히나 많이 빠진 쪽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으로 엄청난 투자 소식을 현대차그룹이 밝혔는데도 이런 타격을 같이 받아나갔죠. 이 부분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GPU와 SK하이닉스 HBM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공매도 1일 금지 날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으로 H20 수출 통제가 풀렸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슈, 하나증권에서는 단기 과락으로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수기임에도 좋을 것이고 올해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죠. 거세게 팔고 있었던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고 공매도가 오늘 금지되고 엔비디아 이슈로 반등이 나온다면 SK하이닉스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29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D램의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왕자가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SK하이닉스의 오늘 갭 출발의 움직임은 예상이 되는데 이 이후에 시세 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한 보고서도 하나 나와서요. 코스맥스도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DB투자에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제조 물량이 국내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미국이나 국내에 혹은 동남아시아 수급 대응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3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에 대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하필 또 오늘이 한국 옵션 만기일이라 괜히 오늘 좋은 내용들에 대한 수급 변동이 나올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죠. 긍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해외와 국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민해보자라며 월요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해외 측면에서요. 상호간세 전쟁이 격화되는 정도가 중요하다. 막 주거니 받거니 밤사이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다른 국가는 90일 유예를 받게 됐죠. 뉴욕장의 폭등은 트럼프의 유연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긍정의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대응이 되겠죠. 강대 강이냐 아니면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빅스의 안정화 체크가 필요하다였는데 일단은 빅스도 33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뉴욕의 폭등과 엔비디아의 급등에 반응해서 반도체나 그동안 관세로 인해 눌려 있었던 자동차 진영, 전반적으로 바이오도 그렇고요. 관세 이슈를 좀 탈피하는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며 지수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겠죠. 그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대선 관련한 종목들, 일단 조기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목들의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해서 호흡이 되긴 할 텐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쪽보다는 이런 폭등과 AI 인프라 진영의 반등, 관세 이슈 탈피 여기에 환호하는 모습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와 단기적 시각으로 잘 살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이 눌려있던 쪽에서 환호한다면 이쪽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미나 앵커 오늘 로봇 다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입맛이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는 맛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로봇 섹터에는 또 한 번 호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귀한 호재인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섹터 내에서 키워드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잡아봤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NR 휴머노이드 팀을 함께 구성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어제 시간회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강력하게 작용이 되면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시간의 거래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이슈도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투자 확대 속에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교육시키는 학교까지 등장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로봇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쟁력까지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네, 아직 죽지 않았나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제 시세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유진 로봇, 그리고 SP 시스템즈가 이 로봇 섹터 내에서 어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전일 상승률을 보면 유진 로봇이 4%대, 그리고 SP 시스템즈가 3%대로 가장 두각을 드러냈는데 애프터마켓과 시간의 거래를 살펴본다면 또 그 흐름이 살짝은 바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교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시세는 아니었지만 어제 그러한 이슈를 들고 오면서 3%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0.18%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 상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진 로봇도 애프터마켓에서 4%대의 탄력을 받은 가운데 SP 시스템즈는 시간외에서 어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력 소식에 10%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아직 죽지 않은 것인가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 대장주 자리를 갖고 있었고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섹터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올해 찍었던 고점은 4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올해만 두고 보면 42만 9천 원에서 어제 전일 종가는 한 24만 2천 원으로 40%에서 50%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트를 늘려서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률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는 고점을 경신해내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일 테고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잡아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빠질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드는 시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잡히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 이게 가장 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너지를 바탕으로 경비용 4종 로봇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 짚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꼽아드렸던 이 키워드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2028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도 기대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확대 및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약 35%가량 갖고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60%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건 알겠고 대장주인 것도 알겠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알겠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 대장주인 건 알지만 그 세세한 내용을 기억해야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주가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05년에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근본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4족 보행 로봇과 협동 로봇까지 휴보를 필두로 해서 출시가 됐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4족 보행 로봇은 앞으로 보안 경비 분야에 적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보안 경비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과 같이 경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이라는 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로 잡히고 있고요.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 매출 비중은 94.7%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8%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아직 영업 손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드디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향 매출액도 14.5억 원가량 발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꺾인 데에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추이를 살펴보니 4월 4일 그리고 4월 8일 4거래 동안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4월 4일에는 70억대에 있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56억 원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서 주가의 반등 신호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휴머노이드라는 큰 키워드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커질까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테고 투자를 어떻게 단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찍힐 테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볼 텐데요. 로봇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그리고 가속 컴퓨팅의 발전을 통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휴머노이드의 개발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3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OECD 회원국들의 이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에 80% 이상이 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 투자한 자금은 약 48억 5천만 달러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 넥스트는 2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 있었고요. 또 미국의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 복습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현대차는 올해 말부터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이 생산 라인에 시험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활용도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는 2025년 올해에는 약 2조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10년 사이에는 약 180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판을 보여드리면서 SP 시스템즈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해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외에서 10%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로봇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던 시점 22년부터 25년까지의 차트인데요. 사실 SP 시스템즈는 올해 다른 피어 기업들이 올해 신고가를 경신할 때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23년도에 오히려 더 큰 탄력을 받았고 2024년에는 거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양봉을 만들어낸 때가 올해 1월인데 1월에는 로봇 기업들이 다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다른 기업들이 더 탄력을 받아 2월, 3월 이때 고점을 경신해냈을 때 이 SP 시스템즈는 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갔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즉슨 다른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때 SP 시스템즈는 조금 더 가볍게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정말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SB 시스템즈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적은 기업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점을 정리해봤는데 로봇 자동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공급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SB 시스템즈까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그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빼고 뭉쳐보자라는 작전일까요? 일단은 강하게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것처럼 분위기를 주장했고 실제로 상호 관세를 발효했었는데 이후에 빠르게 중국 외 지역은 유예시켰습니다. 이에 뉴욕장은 관세로 눌려있던 것에 대한 한풀이 말 그대로 폭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장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최근에는 저희 요즘에 인사 나눌 때 막 이런 한숨으로 인사를 시작했었는데 일단 오늘 뉴욕장은 반갑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오르자마자 어제 살 걸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서 좋긴 한데 뭔가 씁쓸한 그런 느낌도 막 물타기를 어제 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약세장 속에 잠깐의 이런 반등 정도로만 체크하시나요? 잠깐의 반등이라고 하기엔 어제 이제 나스닥 그냥 간밤에 이제 진행했던 나스닥의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 3주 동안 가장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불편하시더라도 아니면 좀 무서우시더라도 매수할 것들은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따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참을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을 그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냐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종목군들이냐 이것을 좀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보여준 힌트는 결국 기술주들을 먼저 좀 챙겨주고 혹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을 먼저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기술주 혹은 분기 실적이 조금은 나은 종목군들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늘 지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승세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비중 축소 전략,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이동시켜주는 전략을 좀 하는 게 맞지 어제 살 걸 지금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아주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대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쪽이 미국이고 또 그 중심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본부장님이시라면 네. 지금 오늘장에 현금 대응을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떡하 좀 한 번 더 참으시겠어요?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라면 현금을 넣습니다. 주식을 채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채우는데 어떤 종목군부터 하냐면
일단 저도 이번 하락장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잘한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바이를 했던 것. 못한 부분은 이제 인터넷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어제 아침에 미증시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쪽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쪽은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LG이노텍, 혹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LG그룹주가 이번 하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많은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사용을 해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애플 계열의 이제 밸류 체인을 한번 저는 체크를 해보는 것, 혹은 LG 그룹사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포트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오늘 반도체를 좀 담아내시는 게,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먼저 채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었는데, 그 삼성전자의 포트가 있다면, 반도체가 있다면 좀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쪽에서 애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선도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현금을 풀만하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현금이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좀 버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반등의 갭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환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자율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 반도체 쪽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율 반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일단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실제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 자리에서 포문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뭐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해서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과 그런 완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를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완력 다툼이 되게 확장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불안감을 좀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국 쪽과 이제 집중해서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약간 유예하는 모습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중국과의 그런 대립 구도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 추가 반등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 포트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빠르게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리했다라는 것을 제가 아니라 아마 본인 스스로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 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장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예.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위안화 절하 움직임 거기에 동조화됐었던 원화의 흐름, 원달러 환율에 불편했던 1,480원대가 진정돼서 이제 밤사이는 70원대로 내려왔는데 이후에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국내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언급해 주셨네요. 공매도 얘기해 볼게요. 김대성 본부장님,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에 하필 막 이런 관세 전쟁이 펼쳐지면서 외국인이 정말 냅다 공매도를 더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정말 피를 본 종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도 살짝 듣고 싶어요. 뭐 공매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 전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간과했었던 부분이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먼저 빠졌던 2차 전지가 대차장고가 아무리 좀 높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을 통해서 단기 반등세는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2차 전지를 좋게 봤던 투자자의 그냥 행복 회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조정의 폭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2-3개월의 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덜 빠진 쪽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2차 전지 모든 종목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주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좀 놓고 보면 지수 대비 오히려 다른 섹터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뭐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처럼 생각보다 더 빠진 종목군들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계열을 3월 초로 한번 돌려보면 처음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매긴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쪽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유예를 또 한 달 뒤로 미뤘을 때 또 시장에서 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쪽도 2차 전지였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저는 오늘 뭐 반도체야 말 안 해도 알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이기에 제약바이오도 알아서 이제 잘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는 다크호스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 경직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신에 모든 2차 전지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하반 경직을 보여준 기업은 크게 3기업으로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투자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 희망도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보여준 북미 시장에서의 혹은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좀 놓고 보면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든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매도 재개되었을 때 2차 전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좀 공감하셔서 미리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우선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기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소한 34만 원대, 35만 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땐 그때는 2차 전지도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진영이 예상외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주셨고 LG엔솔의 회복 강도를 보면서 대응해보자. 회복 시 가장 빠르게 앞단에 한 3종목 세워본다면 뭘로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안정성을 따지면 LG엔솔인데 이건 그냥 제외하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좀 두 기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기업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두 기업이 먼저 올라와야 그 다음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까지 해보면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뭐가 오를까요?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오늘은 전 종목 30% 가자. 그 정도 올라도 안 아깝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고초를 겪었는데 미장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오늘 전방위적인 반등은 나올 거긴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포트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시청자분 한 분은 이럴 때 그동안 짐됐던 걸 털어내야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짐될 만한 포트 털어낸다면 뭘 털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 타이밍에? 반등할 때 빨리 이렇게 줄이고 주력하는 거에 탁 포트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뭘 줄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업종별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반등을 주다 보니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때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라든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보유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업종 자체를 지금 당장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쪽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을 통해서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 대금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과 오늘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까지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랑만 대립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크고 우리나라 대표 업종들,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은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이 좀 떨어진 쪽 같은 경우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든 쪽에 대한 주의 얘기해 주셨고 어제도 일부 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강경하게 폐기로 결정을 했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약간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 소비대 기대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나 중국에서 누가 온다더라 이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만 네. 센티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너무 세게 때렸을 때 일정 부분 이들 종목의 메리트가 약간 약화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였으면 하는 섹터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는 오히려 줄여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율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던 주도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이렇게 쏠려가게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한쪽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빠지고 지수도 빠졌다는 건 안전자산에 베팅했던 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나서 이제 비안전자산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타이밍이었던 상황 속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상승의 강도가 더 지금 세진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그걸 대입을 했었을 때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한쪽이 이제는 조금 눌려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인데 두 섹터 중에 무엇을 먼저 줄이는 게 맞나라고 하면 저는 일단 화장품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그동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쪽을 통해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왔었던 쪽은 LG생활건강 혹은 아모레퍼시픽보다 가격적인 부담을 더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국콜마 코스메스까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우선 지금은 안 좋다의 어떤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챙기실 분들은 좀 챙기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의미나 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에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종목을 공부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그러면 시장에 빠질 때 가장 선전했던 건 국내에서는 정태주였어요. 정치 테마주, 인맥주, 정책주였단 말이죠. 정책주들의 순환도 어제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단 말입니다. 이재구 본부장님, 그럼 오늘은 이쪽도 수급을 좀 빼앗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빼앗길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치 테마라든지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대형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맥과 정책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우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매매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책 테마가 과거에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이번에 AI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기도 했고요. 뭐 최근 트렌드와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동성이 너무 큰 인맥주보다는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8시가 지났죠.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 오픈이 됐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오늘 어느 정도 갭 출발할지 그 이후의 시세가 궁금하다고 했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였어요. 오늘 공매 금지일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닉스라 되돌림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증시 폭등에 프리마켓에서 9% 급등 출발. 와, SK 하이닉스는 상한가입니다. 이게 장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물론 이것은 거래량과 좀 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왜곡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장중의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삼성전자 매수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닉스는요? 너무 좋은데요. 일단 정말 요 며칠 아마 저희도 그랬지만 가장 힘드셨던 분들이 시청자분들일 것 같아요. 알고 맞은 거잖아요, 사실. 모르고 맞아도 아픈데 알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했었던 그 시기인데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받는 그런 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전히 너는 그럼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라고 하면 저는 우선 바닥에서 올라올 땐 가장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좀 바스켓으로 담아볼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삼성전자 10, SK 하이닉스 0이 아니라 작년 HBM 때는 SK 하이닉스가 7에서 8, 삼성전자가 2에서 3 정도였다면 이젠 그 비중을 좀 바꿔보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고 SK 하이닉스는 나쁘다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잘 염두를 하셔서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흐름은 참 드라마틱하네요.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폭을 줄여서 2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세 압박을 많이 받았던 진영이 자동차예요.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 현대차, 기아도 프리마켓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시장 급락에 완전 묻혀버린 게 기아의 인베스터데이 행사였었습니다. 네. 이런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역시나 오늘도 반등은 나올 텐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뭐 이용해서 나와야 될까?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네,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시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만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범생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로서는 저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현대기아가 작년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PBR 기준으로 많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6월 달에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PBR이 많이 채워지던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내려오면서 PBR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네. 내가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미 증시의 반등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경계는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자금들은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대 기아 쪽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올해 초, 작년 말에 제시했었던 것보다 올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실적을 만들어간다. 이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종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매출을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지난 3월 달에 뭐 미국에서 역사상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소비 심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는 봐야겠지만 소비 심리가 많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막 강력하게 이슈화되진 않았습니다. 뉴욕장 폭등이 좀 가려져서요.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사실 뭐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는 지속적으로 나왔어서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중국 선사 선박 수수료 부과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이 계속 불편하다면 미국이 언제든 이 카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선업 또한 또 한 번의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뭐 하나오션도 프리마켓에서 16% 급등. 오늘은 사실 프리마켓 급등은 거의 다 막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조선업에 대한 시각 앞서 브리핑에서 살짝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행정명령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MRO 쪽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MRO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긍정적으로 보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LNG 프로젝트 혹은 이제 에너지원 쪽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조선사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4월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월에도 작년 10월과 12월에도 계속 수주받은 이 선종을 체크를 해보면 LNG 운반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조선사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순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기자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을 하죠. 네. 도대체 어디를 사야 되느냐. 피팅 밸브류가 지금 사실은 변동성을 놓고 보면 가장 대장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피팅 밸브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조금 연결돼서 테마적으로 움직인 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자재를 보신다면 엔진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생각을 하면 당연히 피팅 밸브류, 특히나 태광, 성광밴드 플러스 화성 밸브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지수가 안 좋을 때 먼저 이들이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네. 잠시 밀려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안정성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HD현대 마린 엔진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낸 것 중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는 느낌입니다. 밤사이에 미국장이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해주고 계신데 당연히 두 분의 내공을 믿고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두 분이 약간 허탈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아직 시간이 있어서요. 네, 네. 바이오 쪽에서 네. 사실 제약바이오, 뭐 ABL이나 펩트론, 올릭스 이런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버텼지만 다른 종목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공매도 이슈로 막 엄청 흔들림 보였던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급락을 맞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선별 작업을 좀 들어간다면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거 보세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뭐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제 관세 유예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채권금리라든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이런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살짝 꼬여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깨끗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수급이 많이 꼬여 있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재고를 많이 축적해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 일단 종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퓨처캡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이 개별적인 모멘텀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듀켄바이오라는 기업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강한 긍정의 의견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꽉 차서 김천수 본부장님 너무 환하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끝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